자격증이에요. 회계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에 회계에 이제 발을 디디는 거죠. 그래서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회계가 무엇인지, 뭐 회계에 대한 간단한 개념을 정리하면서 첫 번째 이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회계관리 2급이라는 자격증은 이제 3일 회계 법인에서 주관하는 시험이고요.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간단하게 좀 볼 텐데, 이 자격 시험이 전체 자격증의 종류가 재경관리사, 그리고 회계관리 1급,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회계관리 2급,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자격증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회계는 세무와 같이 다닐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이제 회계는 원가를 모르면 할 수가 없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경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분야이죠. 그래서 재경이라는 전체 분야에서 실무적인 전문가인지 아닌지를 인증받는 자격증으로 요즘에 이제 각광을 좀 받고 있어요. 각광 이렇게. 그 난이도에 따라서 자격증의 급수가 나누어지는데 회계관리 2급은 가장 낮은 급수의 자격증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회계 업무를 하지 않아도 회계관리 2급 정도의 수준은 이해를 해야 된다는 전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전 직원이 아무리 영업팀에서 일을 해도 아니면 뭐 생산부서에서 일을 해도 아니면 뭐 인사팀에서 일을 해도 꼭 회계팀이 아니라고 해도 모든 직원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지식을 시험에서 출제해요. 거기다가 당연히 회계 파트에서는 당연히 이 관련된 내용은 기본적인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아주 기초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회계관리 2급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 그러면 그 다음 자격증으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 자격증이 이제 회계관리 1급이라는 자격증이에요. 2급 다음에 뭐 1급이 높겠죠. 회계관리 1급은 전반적으로 너네들은 됐고 이제 회계 실무자들이나 중간 정도의 관리자들 정도라면 이 정도까지는 이해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해서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지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모두 등장하냐면 세무 파트도 이제 들어갑니다. 회계하고 세무는 같이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세무 신고를 할 수 있어야 회계 처리를 할 수 있고 회계 처리를 할 수 있어야 세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떨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계관리 1급은 세무까지 나와요. 그러면 회계관리 2급은요. 세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계만 나옵니다. 온리. 회계만 나오고요. 세무 파트는 이제 회계관리 1급에서 이제 추가로 여러분의 과목으로 추가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계관리 2급이나 회계관리 1급보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었던 개정 과목은 아니 개정 과목이란다. 자격증은 아마도 재경관리사라는 자격증일 거예요. 3일회계 법인에서 가장 높게 취급하는 자격증이 재경관리사고 이 재경관리사는 기본적으로 회계 책임자 또는 대기업의 일반적인 관리자, 전문가 정도의 수준의 자격증이고 당연히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재경관리사는 회계도 나오고 세무도 나오지만 이제 원가까지 나오니까 회계라는 공부를 할 때 재무회계, 세무회계, 원가회계 세 가지의 회계 분야로 공부를 하는데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출제가 되는 건 재경관리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나는 재경관리사까지 공부를 할 거야 그러시면 회계관리 따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다. 그 다음에 회계관리 1급 공부하시는 거고 순서가. 그리고 나서 나 여기까지도 그래도 한 80점 이상은 점수 가져갔다. 이해됐다. 그럴 때 공부하는 게 이제 재경관리사가 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재경관리사를 먼저 나는 초급인데 먼저 한다 이런 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 자격증이니까 기초를 닦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회계관리 2급 공부하시는 거고요. 3일회계 법인에서 이제 주관하는 시험이라 여러분이 이제 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관련된 정보들을 조금 찾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요 내용들을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조금 보겠습니다. 3일 이그잼.com 콤으로 되어 있군요. 한번 제가 이렇게 화면을 열어볼게요. 자, 3일회계 법인 자격시험 홈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시험 안내에 시험 일정이라고 들어가 볼까요? 그럼 이제 24년도 끝나고 이제 25년도 시험을 대비하는 거니까 총 한 8회분 정도가 이제 시험에 8회차가 출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1월에 한 번 보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3월에 한 번 보고 대부분 이제 홀수달로 많이 보고요. 시험 일정이 홀수달로 많이 보고 중간에 이제 짝수가 여기에서 여기 6월 달에 한 번 보고 12월에 한 번 봐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1년 6개월 중에서 홀수와 그 다음에 6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전체 총 8회차 시험이 일정이 있으니까 뭐 적어도 시험을 이제 1년에 준비할 때
그때그때 매번 시험장 가서 또 불합격이 되면 또 시험 응시료를 내야 되니까 시험을 내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전체 시수를 좀 확인해 보고 그리고 이제 전체 강좌를 다 들었다고 그래서 내가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왜냐면 이해를 하고 문제를 푸는 방법까지 내가 어느 정도 이해한 다음에 점수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쉽지는 않을 텐데 여태 이제 전체 과정은 그렇고요. 종목 속에 들어가시면 이제 과목마다 재경관리사, 회계관리 1급, 회계관리 2급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지금은 회계관리 2급이니까 회계관리 2급의 내용을 잠깐만 볼게요. 여기서 상세 일정은 확인했고요. 이제 전체 회계관리 2급은 시험 시간이 한 50분 정도 주어집니다. 11시부터 11시 50분까지고요. 뭐 제한 없고요. 비용이요. 처음에 응시료가 3만 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자격증을 발급할 때 5천 원의 비용이 들어가니까 결국에는 한 3만 5천 원 정도가 투자가 돼야만 이 자격증까지 취득할 수 있겠다. 는 뜻이고요. 뭐 환불 확인하시고 공인 민간 자격증이에요. 현재 이제 공인 민간 자격으로 이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소 뭐 이런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3일회계법인에서 주관하는 자격증. 이게 각광받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회계법인 중에 3일회계법인이 거의 뭐 탑이죠. 그러니까 이 3일회계법인에서 주관하는 자격증을 얘가 이제 만들어서 시험으로 이제 응시하면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 재경관리사 때문에 많이 이제 들어오는 추세예요. 근데 재경관리사를 바로 딸 수 없기 때문에 초급 따고 중급 따고 고급 따고 이렇게 이제 과정으로 나가는 거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회계관리 2급을 중심으로 조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이니까 눈으로 확인하시고요. 과목에 대한 차이만 좀 접근을 좀 해볼게요. 시험 과목이 회계관리 2급은 회계 원리라고 하는 파트만 시험에 나와요. 회계 원리가 재무회계의 조금 낮은 범위까지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재무회계가 나오는데 재무회계 중에서도 원리 부분,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부분만 시험에서 출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이제 회계관리 1급으로 가면 거기에다가 조금 더 어려워지는 재무회계가 나오고 거기다가 세무회계라고 하는 조금 더 어려운 파트가 추가되는 것이고 나중에 재경관리사로 넘어가시면 재무회계도 진짜 어려워지고요. 세무회계 너무너무 어려워지고요. 원가관리회계는 진짜 어렵고요. 그러니까 취득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또 공부하다 보면 또 다 취득하고 해요. 요즘엔 또 기출문제를 공개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시험을 보실 수도 있고요. 시험 일정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시험에 3일회계법인이 주관하는 이 세 가지 시험에 아주 큰 장점이 하나 있어요. 장점은 뭐냐? 객관식이라는 거야. 사지선다. 네 개 중에 하나를 찍는 겁니다. 객관식. 모르면 찍으면 되잖아요. 그쵸? 전체 40문항 이렇게 출제가 돼요. 40문항. 40, 40, 40, 40, 40. 그러니까 얘는 40 해가지고 120문항. 얘는 80문항. 얘는 40문항으로 끝나는 거죠. 가장 간단할 수밖에 없죠. 구조상. 그리고 모든 과목별로 70점 이상이어야 해. 근데 얘는 한 과목이니까 70점이면 합격이야.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회계관리 1급으로 넘어가시면 나중에 얘가 60이고 얘가 100점이잖아요. 그러면은 과목별로 70에서 얘가 미달했죠. 그러면은 불합격이 돼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 100점이고 얘 100점인데 얘 50점이야. 그럼 불합격. 세 과목 모두 평균 70점이 다 이상일 때 합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어느 정도의 평균치는 이 과목별로 점수가 나와야지만 합격이 된다는 게 큰 차이고요. 그래서 뭐 3일회계법인에서 주관하는 자격증이라는 걸 설명을 드렸고 자 이제 회계관리 2급의 자격증 시험에 나오는 범위는 회계 원리 부분이고요. 이 회계 원리에서 회계가 무엇인지 회계에 대한 개념을 좀 다루고 그 다음에 회계에 대한 흐름, 부기, 뭐 순환과정 이런 것도 이게 회계 기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개정 과목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었을지 모르겠어요. 회계를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자산이 무엇이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하나하나 보는 거야. 이걸 공부하는 게 이제 핵심이지. 근데 얘네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 회계라고 하는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니까 모두 중요하고요. 기초기 때문에 회계 원리니까. 그리고 나면 재무회계 결국에 꽃은 결산이거든요. 결산하는 과정을 이제 시험에서 물어볼 거고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결국엔 재무제표거든요. 근데 재무제표를 만드는 과정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재무제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만드는 걸 공부하는 건데 만들기만 했어. 알고 보니까 재무제표를 내가 이해하기는 어렵지. 그럴 수 있거든, 사람이. 그러니까 막 열심히 뭔가를 했어.
근데 이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재무제표인데 그 재무제표를 읽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걸 해석할 수가 없어. 그럼 너무 웃기잖아. 그치?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비율 분석도 할 수 있는지, 이 회사의 재무 상태가 어떤지, 견고한지, 부실한지, 네가 회계 처리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내가 만드는 재무제표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이걸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그 이해와 관련된 부분까지도 시험에 출제해서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여기까지가 회계 원리라고 하는 회계관리 2급에서 나오는 자격시험의 평가 범위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 중에서 첫 번째 회계가 뭘까를 보는 건데, 회계를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어카운팅이라고 불러요. 팅이 뭐예요? 진행이잖아. 그치? 어카운트를 계속적으로 하는 거죠. 얘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이야. 왜 반복이냐면 기업은 경영을 1년에 한 번 하고 끝내냐? 그러면 기업이라 할 것도 없지 뭐. 장난친 거지. 돈 가지고. 사업할라 했다가 중간에 폐업했어. 그러면 회계라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요 회계라고 하는 범위가 상당히 여러 가지의 관점에서 나눌 수 있는데, 지금부터 여러분이 공부하는 회계는 어떤 회계라고 구체적으로 정의를 머릿속에서 하고 들어가는 게 좋냐면 재무회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왜냐면 회계는요, 재무회계도 있고요, 세무회계도 있고요, 그리고 원가 관리회계도 있는데, 재무회계라는 걸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과 세무회계라고 하는 것과 원가관리회계라고 하는 이 회계의 목적이 다 달라요. 원가관리회계는 제조업이 제조가 된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통하고 어떻게 이익을 극대화할 것인가에 대한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원가관리회계는 상당히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적합한 회계 분야이고요. 세무회계는 말 그대로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공부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재무회계는 기업이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이익이 나는 게 좋겠지? 손실 날 수도 있어. 그러면 이익이 났거나 손실이 났다는 그 장부를 만드는 게 재무회계고요. 그러면 이 장부를 만들어서 뭐 하려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왜 하는 거야? 이거 중요하잖아. 그치? 왜 할까? 이거 왜 할까? 세금 신고하려고. 국가가 이걸 때려보고 있으니까. 국가는 세금 걷어가지고 열심히 재정을 조달해야 되니까 세무회계는 세금 계산해가지고 세금 신고 납부하려고 하는 거야. 이유가 정해져 있어. 원가관리회계는 원가가 얼마가 들어갔으며 그 원가에서 마진을 얼마 붙여서 얼마에 팔아먹을 거냐를 관리자들이 의사결정하려고 원가관리회계라는 공부를 하는 거야. 목적이 정해져 있어. 이거는 의사결정 내부, 얘는 세금 신고 목적. 그러면 재무회계는 목적이 뭐냐? 얼마를 벌었거나 얼마를 또 손해를 봤거나, 그러면 장부를 만드는 건데 장부를 왜 만드냐 이거죠. 기업이 누구를 위해서 장부를 만들까요? 기업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기업은 특별하게 어떤 기업을 주로 다루게 되냐면, 이런 거 보셨죠? 괄호치고 주. 이걸 뭐죠? 이게 주식회사죠.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공부를 합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주식회사는 도대체 이 주식회사라는 개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주식회사는요, 누가 주인이게요? 주인이 주주예요. 그럼 채권자는요? 채권자는 이 회사에다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야. 그러니까 채권자는 대부분 은행이 많겠지. 은행은 여기다가 돈을 빌려줘. 대출해준 거야. 그럼 은행이 아무나 해줄까? 아니면은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돈을 빌려줄까요?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돈을 빌려주겠죠. 그러면 갚을 능력이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은행은 이 회사에게 뭘 가져오라고 할까? 세금 얼마 냈는지 가져오라고 할까? 아니. 원가 얼마인지 알려달라고 할까? 절대 알려주질 않죠. 뭐가 필요할까요? 장부 가져오라고 해요. 근데 그 장부가 우리 회사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막 뭐 그냥 말도 안 되게 뭐 노란 색깔에다가 막 빨간색을 칠하면서 내가 다 봤을 때, 은행이 봤을 때 이거 싫어하겠다라는 건 빼버리고, 은행이 봤을 때 이 정보는 은행이 보면 나에게 돈을 빌려주겠다, 좋은 정보만 넣고 안 좋은 정보는 빼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나겠지. 그래서 기업들은 장부를 만드는데 장부를 왜 만드냐? 그걸 보고자 하는 대상자들이 대부분 기업 외부에 있어. 외부에 우리 회사가 보여주고자 하는 정보를 이용하려고 해. 그들이 누구냐? 외부에 있어. 그 외부에 누가 있냐? 아래를 먼저 볼게요. 첫 번째, 우리 회사가
내가 어떤 주식을 여러분이 투자할 때 주식을 투자하면 주가가 오를 것도 기대하지만 내가 장기간 투자한다는 얘기는 배당금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배당금을 얘기할 때는 내가 투자한 기업이 이익이 나야 돼요? 손실이 나야 돼요? 이익이 나야죠. 그러면 이익이 났는지 안 났는지, 계속 이익이 나고 있는지, 계속 손해가 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선 내가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 그 기업에 뭘 봐야 될까? 장부를 봐야지. 근데 그 장부를 우리 회계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재무제표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회계를 재무회계를 공부할 건데 그 재무회계는 무엇을 만드는 게 공부입니까? 그러면 재무제표를 만드는 겁니다. 라고 말하면 되고요. 재무제표를 왜 만듭니까? 물어보면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요. 이게 회계가 가지고 있는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회사가 얼마를 벌었는지를 주주는 궁금해하거든. 그러면 주주가 얘기하겠지. 너네 회사 재무제표 좀 보여줘. 그러면 재무제표를 주주가 봐. 그리고 보겠지. 3년 내내 이익이 나고 있네. 그러면은 적어도 내년에도 이익이 날 가능성은 높죠. 그러면 배당금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주식을 투자하겠죠. 그리고 배당금을 받겠죠. 그 정보를 이용하는 거야. 그런 방식으로. 채권자다. 내가 이 기업에 돈을 주고자 하진 않아. 난 주주가 아니야. 주식을 사진 않아. 그 회사야 발행하는 사채 같은 걸 사는 거지. 그 채권. 여러분 채권과 주식은 다른 거 아시죠? 주식은요. 주주가 사는 거야. 주식을 사는 사람을 우리는 주주라고 불러요. 그러면 주주가 이 기업에 돈을 빌려준 겁니까? 돈을 100% 투자한 겁니까? 100% 투자. 100% 투자라는 얘기는 내가 이 기업에 주식을 사는 순간 나는 기업의 주인이 되는 거고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어. 단 그 돈을 돌려받으려면 다시 주식을 팔아먹으면 되겠지. 근데 내가 100원 주고 샀는데 주가가 80원 됐어. 팔면 얼마 손해인 거야? 20원 손해인 거죠. 이래가지고 지금 개미 투자자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할 때 내가 100원 투자하면 100원의 주식이 100원만큼은 내가 받아낼 수 있겠지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주식은 내가 그 회사에 돈을 넣어준 거야. 끝이야. 만약에 주식을 처분한다면 그 돈의 일부나 더 많은 돈을 주가가 오르면 더 많이 받을 거고 주가가 떨어지면 덜 받을 거고 주식이 빵원이 되면 100원은 날아가는 거고 세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 주식을 투자한 주주는 그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어요. 대신 그 회사가 이익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배당금도 기대하고 주가가 오르면 당연히 배당금도 받을 수 있겠지. 이익이 늘어났다는 얘기고 그러면 처분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대 가치도 있겠죠. 그러나 주주는 주주인 거야. 주인인 거야. 자, 그에 반해서 사채를 투자하는 사람들은 돈을 빌려준 것밖에 안 돼. 나중에 원금 다 받아내지. 원금 다 받고 뭐 받아요? 이자 받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달라 입장이. 전혀 달라. 돈을 투자한 건 맞아. 근데 얘는 지분을 투자한 거고 얘는 부채야, 부채. 결국에 기업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그러면 내가 이 회사에다가 돈 빌려주면은 얘가 갚을 수 있을까 없을까? 뭘로 가지고 판단할까? 하나밖에 없어요. 재무제표. 이거는 아무도 못 보고요. 세무회계는요. 세금 신고하는 거고요. 세금 신고하는 회계와 재무제표를 만드는 재무회계는요. 전혀 달라요. 그냥 하는 방식이 전혀 달라. 말만 회계라고 부를 뿐인 거야. 그러면 이 기업의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경영자는 어디 있나요? 물어보면 잠깐만 경영자가 회사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치 회사 안에 있긴 해. 그러나 경영자도 외부 정보 이용자의 하나가 될 수 있어. 왜냐하면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하니까. 경영자는 그러니까 관리회계 목적에서도 이 정보를 이용하지만 그 기업이 내가 지금 경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영자가 내가 1년 동안 얼마를 내가 열심히 경영을 잘해서 어떻게 이익을 냈는지 내가 실적을 좋게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성과물이 결국은 재무제표가 이 사람의 성과를 나타내 주거든. 경영자가 열심히 경영해가지고 이익이 났으면 그 이익이 난 걸 토대로 경영자에게 인센티브가 나가고요. 만약에 손실이 나면 주주들이 이 경영자를 자르려고 해. 너 일 더럽게 못한다. 너 그만둬라. 다른 경영자를 이 자리에 넣어놓겠다.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잖아. 그치? 경영자 죽이고 새로운 경영자를 집어넣고 아들내미 넣고 뭐 다른 조카 넣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경영 싸움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종업원들도 재무제표를 봐야 돼. 종업원은 회사 안에 있으니까 우리 회사가 이익이 나는지 손실이 나는지 모르고 맨날 앉아서 일만 하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요. 이익이 되게 났어. 엄청 났어. 그러면 이익에 대한 일부는 자기네가 가져갈 권리도 있지 않나? 그치? 근데 이익이 났는지 안 났는지를 몰라. 왜냐면 재무제표를 못 보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성과금을 받을 수 있을까?
를 가지고 판단할 때 당연히 재무제표 보면서 내가 이번 연도에 성과금 받아갈 수 있냐 없냐 이런 거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 회사에다가 물건을 납품하는 회사야. 그럼 납품하는 회사는 물건 보내줬으니까 대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대금을. 근데 그 대금을 얘가 나에게 줄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할 때 거래처들이 재무제표 보면서 얘가 돈이 넉넉하게 있구나. 자금이 잘 운용되고 있구나. 현금이 많구나. 이런 걸 판단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알고 보니까 껍데기였어. 재무제표는 빵점짜리였던 거야. 그러면 거래하면 안 되지. 아무리 얘가 물건 주고 돈 준다고 아무리 얘가 사탕발림해도 너 재무제표 보니까 거지발색인데 안 되겠는데 그리고 안 하고 다른 기업에게 납품하려고 해야죠. 얘가 어떤 걸 보면서 의사결정하겠어요. 기업의 재무제표. 그래서 재무제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과세당국도 재무제표를 토대로 세금 신고하는 과정까지 가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세무조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세금을 거둘 수 있을까? 돈이 있어야 세금을 거둘 거 아니야. 얘가 이익이 안 나고 맨날 손실이야. 그럼 세금도 안 내. 근데 중요한 거는 이익이 났어. 근데 이익이 났는데 현금이 없어. 그럼 세금을 안 내. 세금은 금전 납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게 원칙이거든. 저 물건으로 세금 낼래요? 안 되거든요. 물적 납부가 있긴 하지만 그건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고 기본적인 세금은 현금으로 내는 거예요. 근데 현금이 없어. 왜냐면 이익이 되게 많이 났는데 알고 보니까 현금은 없는 거야. 다 물건으로 있어. 건물로 있고 부동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세금을 거둘 수 있을까?를 과세 당국도 무엇을 보면서 의사결정하겠어요. 재무제표. 그치? 그러니까 결론이 이거야. 회계라고 하는 어카운팅이라는 개념이 뭐냐? 기업이 경영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게 결국은 돈 벌었냐 안 벌었냐거든. 그러면 경영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다양해. 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얘네들이었어. 그러면 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그들의 입맛에 맞는 각자가 의사결정하는 목적이 다르죠. 돈을 줄까? 빌려줄까? 내가 잘했나? 종업원은 성과금 받을 수 있는가? 빌려주면 대금 결제 받을 수 있을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을까? 다 다르죠. 이해관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대상자들이 자기네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얘네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회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이렇게 제공하면 얘가 그걸 보면서 유용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이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우리는 회계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 과정을 어느 한 순간으로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어카운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회계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 재무제표를 만들려고 합니다. 두 번째, 재무제표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양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자들에게 정보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보고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재무적인 정보를 측정하면 당연히 마지막에 전달까지 하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지금부터 어카운팅이라고 불러요. 자신들의 목적에 맞는 다양한 정보들을 원하는데 주주가 전화 오면 주주에게 맞는 정보, 채권자가 전화 오면 채권자에게 맞는 정보를 구분하지 않아. 이 모든 걸 하나의 이 정보의 하나의 표로 만들어서 만드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재무제표라고 불러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공부하는 거는 재무제표를 만드는 걸 공부하는 거고요. 왜 만드는지,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볼 건지 뭐 이런 걸 만드는 건데 재무제표는 어떤 한 가지의 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5가지의 양식을 재무제표의 양식을 합쳐서 부르는 표입니다. 제가 그냥 읊어볼게요.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현금흐름표 4. 자본변동표 5. 주석 이렇게 5가지를 묶어서 우리는 재무제표라고 한 방에 부르는 거야. 재무제표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것도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 그러면 산출되는 정보가 무엇이냐에 따라 회계를 다양하게 구분하는데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제 볼 건 세무회계를 구분하진 않고요. 재무회계하고 관리회계를 한번 구분해 볼게요. 재무회계, 관리회계. 그럼 재무회계는 어떤 것이 이 재무회계를 하는 목적이냐? 목적이 뭐냐? 재무회계라고 하는 이 회계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뭐냐?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재무회계를 하는 거야. 그럼 외부 정보 이용자가 누구냐? 투자자나 채권자들 같은 자. 그러면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네가 보여주려고 하는 그 유용한 정보는 무엇이냐? 그것은 재무제표. 그러면 재무제표를
기업은 우리나라에 어마무시하게 많잖아요.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기업보다 조그만 중소기업까지 다 포함하면 셀 수가 없어. 근데 기업마다 재무제표를 만드는 방법이 다르면 그 정보를 다양한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볼 때마다 이 회사의 재무제표, 이 회사의 재무제표가 마른 재무제표인데 만드는 방식이 다 달라. 그러면 얘가 어떻게 그걸 이해하냐? 비교를 해야 되잖아. 얘가 1억이 이익이래. 얘는 2억이 이익이야. 근데 1억과 2억이라는 그 이익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다 달라. 그러면 이 1억과 이 2억을 어떤 기준으로 비교할 거냐고요. 2억이 진짜 2억인지 사실은 1억이 더 큰 이익인지 알 수 없잖아. 그래서 재무제표를 만들 땐 반드시 그것을 작성하는 원칙에 의해서 만드는데 그 원칙을 우리 이제 회계 기준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회계 처리하기 위한 기준이 있어. 그 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재무제표를 만들 때 외부정보 이용자들에게 만드는 건데 그 외부정보 이용자들이 전화 오면 그래요? 16일 동안 번 돈 알려달라고요? 알겠습니다. 16일 동안 번 돈을 계산해. 근데 1분 뒤에 누가 또 전화 왔어. 걔는 21일 동안 번 돈을 계산해 주래. 미쳤죠? 그렇게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고하는 시점이 정해져 있어. 일반적으로는 1년에 한 번 보고하거나 6개월에 한 번 보고하거나 아니면 3개월에 한 번 보고하거나 그래서 분기 재무제표, 반기분 재무제표, 그리고 연차 재무제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보고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 재무제표를 그럼 예를 들면 X2년 3월이면 좀 그렇다. X2년 여기서 가겠다. X2년 10월 6일에 어떤 돈 많은 주주가 A라는 기업의 재무제표가 궁금해. 그러면 주주가 전화해서 야 너네 회사 1년 동안 얼마 벌었는지를 알려줘. 근데 내가 지금 X2년 10월이니까 X2년 거 보여줘. 그럼 X2년 거 아직 12월이 마감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계속 돈을 벌고 있는 과정인데 A기업한테 돈 많으니까 내가 만들어달라는 거 만들어줘. X2년 10월인데 그냥 X2년 전체 금액 알려줘. 그럼 알려줄 수 있어요? 못 알려주죠. 그쵸? 그러니까 일단 1년 연차 재무제표를 만든다도 전제해봐요. 그러면 X2년도에 6월이든 뭐 10월이든 8월이든 이 주주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몇 년치 재무제표를 볼 수밖에 없겠어. X2년에 달라고 하면. 전년도 거 보여주겠지. 그러니까 X1년 거는 보여줄 수 있겠지. 왜냐면 X1년 거는 이미 만들어져 있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 외부정보 이용자들이 이 기업의 재무회계를 통한 이 재무제표를 볼 때는 기본적으로 나중에 예측하기 위한 정보이긴 하지만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쵸? 뭐가 특징이냐? 이 재무제표는 과거 정보다. 전년 X2년도의 재무제표를 보고 싶어도 X1년 걸 보게 되잖아. 그러니까 상당히 과거지향적인 정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게 재무회계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이런 게 이제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거야. 비교해서 이렇게. 자, 재무회계는 결국에 재무제표를 만드는데 회계 기준이 있고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해서 만들고 기간도 일반적으로 짧아봤자 분기고요. 과거 정보를 보여주죠. 자, 그러면 그에 반해서 관리회계는요. 어떤 거냐면은 우리 회사가 삼성전자가 휴대폰을 이제 요즘에 중학생들은 이제 아이폰밖에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제 조카도 보니까 애들이 다 아이폰을 써서 삼성 갤럭시를 쓸 수가 없대. 그 쓰면 이제 이상해지는 거야. 왜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저는 워낙 갤럭시를 그냥 핸드폰 생길 때부터 예전에 모토로라 썼다가 이제 휴대폰은 삼성 거 쓰면서 계속 삼성 거 쓰다 보니까 저는 또 갤럭시가 편하긴 한데 삼성 게 편한데 요즘에 애들은 또 아이폰을 뭐